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시장 예상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6.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 전망치는 0.2% 증가한 62만 2천 채였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주택 지표의 부진과 무역 협상 불확실성 등으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3% 상승한 25,709.9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09% 하락한 2,808.48에, 나스닥 지수는 0.16% 내린 7,630.9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국경장벽 건설비 조달을 위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공화당 내 이탈표가 대거 발생한 데 따라 결의안은 찬성 59표, 반대 41표로 통과됐습니다. 영국 하원이 유럽연합 탈퇴 기한을 최소한 3달 연기하는 방안을 가결했습니다.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테리사 메이 총리가 제출한 브렉시트 연기 방안을 찬성 412표, 반대 202표로 가결했습니다. 파운드 달러 환율은 브렉시트 연기 표결 가결 이후 오히려 소폭 반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희훈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2155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도 755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는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우려감 컸습니다. 이 기관들 장 막판에 4천억 원 이상 매도를 하면서 시장 하락세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순식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3천억 원 이상 매수를 하면서 다시 시장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어제 중국 측이 부진한 경제 지표를 발표하면서 상해 종합지수가 1%대 하락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달러 환율 1135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부진한 경제 지표를 내놓으면서 3대 지수가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일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코스피의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분류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수급의 변화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국민연금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의 제안에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엘리엇의 완패가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세계 최대 휴대폰 시장이죠. 중국에서 휴대폰 판매 감소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함께 시장 영향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자동차 판매율이 가장 높은 폭스바겐이 감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전기차에 집중한다는 계획인데요. 함께 시장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코스피의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분류가 새로 재편되게 됩니다. 체급이 변경되는 이 종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수급 변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될까요? 네, 어제 선물옵션 동시만길이 잘 끝났나요? 네, 네, 전해드렸듯. 네. 잘 끝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물옵션 동시만길이 끝나게 되면은 대거 어떻게 보면은 어떤 변경이 정기 변경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가장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사이즈가 바뀌었을 때 어떤 그에 따른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빠져나가느냐 이런 쪽을 주목해야 되겠죠. 근데 가장 크게는 일단 위체급에서 아래체급으로 내려왔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실망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원래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좀 큰 애들이 같이 놀던 물에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너네 뭔가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회사 쪽에도 약간 시가총액이 줄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쪽의 시각 때문에 우려감이 좀 큰 상황들인데, 그러나 일단 관련돼서 흐름을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오히려 올라가는 쪽이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 잘 나간다. 그러니까 다음 체급에서 놀겠다. 이런 쪽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패시브 자금의 기대감들이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주목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여기서 또 눈여겨볼 부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은 약간 종목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즉 시장의 지수는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정도면 만족한다. 하지만 우리는 수익률은 종목에서 한번 뽑아내겠다라는 어떤 기조가 지난주부터 상당히 강한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들을 좀 더 가져가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관점으로 봤었을 때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나온 어떤 종목들의 변화가 나왔었을 때 주가의 움직임 동향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지금 코스피 쪽에서 중형주로 신규 편입이 됐거나 아니면은 어떤 중형주 쪽으로 한 단계 좀 올라갔거나 하는 어떤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수익률이 편입이 된 이후부터 주가 수익률을 보게 되면 오히려 약간 적어도 5에서 10% 정도는 올라갔다라고 하는 게 적어도 지금 나오는 분석이고요. 네. 그러면 약간 그런 효과가 있을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는 기조다. 그런 상황에서 시가총액도 같이 올라간다. 그런데 이런 어떤 정기 변경을 통해서 급이 바뀌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호재가 되는 거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주가의 기조적인 상승세가 이어졌다는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또 하나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들이 체급이 낮아져도 주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형주 쪽에서 중형주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의 경우는 탈락했네라고 보여지는데 시장에서 반응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그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낫나요? 이게 맞는 건가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그래도 다음 체급 쪽에서는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오게 되면 약간 또 수급이 몰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변화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업들의 가치겠죠. 기업들의 실적과 성장성과 이런 가치겠는데 그런 쪽에서 약간 이탈했다가 다음에 또 올라오면 되지 뭐 이런 어떤 현상들도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그래도 급이 올라간 쪽에 대한 종목들을 주시해보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전부터도 선물옵션 동시 만길 전에 이 종목은 체급이 바뀔 거야 라고 하는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 약간 한 5일에서 10일 전부터도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흐름들도 나온다는 것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하나씩 점검해 보게 되면요. 이번에 대형주급에서 중형주로 한 단계 탈락되는 종목들이 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LG이노텍이나 뭐 동서 그리고 뭐 한샘, 녹십자, 만도 이런 종목들이 쭉 눈에 띄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관심 있게 보라고 하게 되면은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실적 변화에 대해서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하나 동서란 종목이 최근 들어서 음식료 업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변화가 강한데 그쪽에 대해서 중요한 변화를 좀 더 차지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최근 한 5일 전부터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강하기 시작했죠. 그런 관점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도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우조선해양, GS건설, 쌍용양회, 뭐 필라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쭉 있는데 관련돼서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약간 남북 병협주 관련된 종목들도 눈에 띄고요. 그런 변화에서 약간 아직 경기 민감 섹터도 있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종목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런 관점이고요.
또 하나 이제 소형주에서 중형주 쪽으로 또 레벨업이 되는 종목들이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겠는데요. 한 파미셀부터 한일현대시멘트, 필룩스, 인스코비 많은데 다 할까요? 네,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중형주급에서 새롭게 눈에 띄는 종목이 한 33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그래도 눈에 띈다라고 하는 종목이 한솔재지 않을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제지 업황 관련돼서 골판지 종목들이 잘 나가죠.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전히 수요는 견조하다라고 관점 쪽에서 그래도 한솔재지 같은 경우도 실적 변화에 대한 뚜렷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관점 쪽에서 또 고배당주죠.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애경산업, 롯데정보통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한 중견그룹 쪽에서 하나의 축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회사들이죠. 그런 차원에서의 변화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수급 정도만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좀 종목들의 흐름은 계속 따라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민수 대표님과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연금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이 회사 측의 제안을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엘리엇의 완패가 될지 좀 지금 현재 좀 기사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완패가 될지 투패가 될지. 예. 그런 의미는 아닌데요. 그런 얘기 아닌가요? 원패는 네. 아니고요. 완패. 완패. 네, 완전한 패. 네. 발음이 약간 미국식인 줄 알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요즘 미드를 많이 보다 보니까. 네. 그와 관련돼서 지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기금들이 좀 바빠지겠죠. 지금 네. 시즌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야 될 시즌이 아닌가.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가 발동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역할론이 많이 부각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과연 어떤 투자하는 회사들 보통 보면 시가총액 웬만한 상위 종목들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거의 뭐 3% 이상, 5% 이상 갖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관점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이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라고 해서 약간 교수님들을 위주로 해서 어떤 약간 윤리적인 문제부터 여러 가지 부분들 쪽에서 기업의 주총의 안건들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위원회가 열렸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처음 열린 부분들 쪽에서 현대차 쪽과 이제 뭐 현대차다 보니까 현대모비스, 기아차, 네. 그리고 효성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나오면서 어떤 결정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현대차 쪽이죠. 현대차 쪽에서 엘리엇 쪽과의 격돌이 좀 이어지는 관점 쪽에서 어디에 손을 드느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엘리엇 쪽을 일단은 너 왜 그래? 라는 쪽으로 무시했고요. 상대적으로 약간 백기사 역할의 부분에 현대차 쪽에 일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엘리엇 쪽이 약간 좀 무리한 경향이 많았었죠. 네. 특히 배당 같은 경우도 그 정도 무리한 배당. 특히 엘리엇 입장으로 보게 되면 어떤 뭐 이제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투자했는데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 화나죠. 그러면 이를 어떻게 좀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 싶기 때문에 나도 최대 어떤 주주를 이만큼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이냐는 만큼 네. 제한을 할 수 있죠. 제한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과연 먹힐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다 좀 더 치사한 게 사회이사를 경쟁사의 부분에 네. 데려와서 사회이사를 시킨다. 이거는 좀 상도덕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관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당연히 국민연금 입장 쪽에서는 네가 손해봤다고 어디 가서 징징대냐. 이런 관점 쪽에서 약간 거부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현대차 쪽에 약간 우세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시각은 항상 이제 뭔가 둘이 경쟁을 해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오면서 어떤 어떤 주주권에 대해서 좀 싸움이 나오지 않을까를 약간 내심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쪽으로 쏠렸다는 거는 오히려 어떤 갈등이 점화되는 게 아니라 좀 수그러든다라는 쪽에서 약간 시장은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쪽으로 주가에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현대차가 안고 있는 문제죠. 어떤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이번 1사분기 실적부터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좀 아직은 어둡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몇몇 뉴스만 본다고 하더라도 현대차 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중국에서 좀 고전하는 부분들. 네. 베이징 공장도 일단 폐쇄를 하기로 했죠.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나오고 기아차도 감원하기로 하고 뭐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위상들이 좀 흔들린다는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시각이 좋지가 못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어디 신흥국 가서
더 팔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지금 글로벌 경기를 보여주는가 계속 의문이죠. 그런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해답을 충분히 못 준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주가가 강하게 가기는 좀 힘들다라는 관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주가만 본다고 한다면 여전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말씀드리지만은 12만 원대가 가장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그렇죠. 그쪽에서 강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지도 시장은 잘 보여주지 못하고요. 이번에 밀렸다고 하더라도 12만 원대로 안착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들인데 네. 아마 다음 주 초까지 12만 원대를 굳건하게 안착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네.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라리 이런 지금 흐름들 쪽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아니라 좀 더 빠른 종목들 수익 잘 나고 계시죠? 네, 다른 종목들에서 빨리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종목 장세를 좀 더 이용하는 게 낫겠다라는 쪽이고요. 네. 지금 마찬가지로 기아차도 사회이사의 일부를 일단은 국민연금은 다 좋은데 그쪽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한전부지 매입 당시에 감사 의무를 소홀했다라는 쪽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이 어떤 약간 좀 기준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세우는 거죠. 일단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적어도 모두 다 오케이 하지 않겠다.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만한 행동을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는 우리가 반대를 해야겠다라는 쪽의 명분을 분명히 내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성도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다 괜찮은데 이번에 또 일부 안건에 대해서 거절을 했는데 또 사회이사 관련돼서 이번에 또 분식회계 감시 의무를 좀 소홀히 한 게 아니냐 이런 관점 쪽에서 또 어느 정도 부분적인 거절을 했다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이 어느 정도 기업 활동을 해나갈 때 올바른 결정, 특히 주주들을 위해서 올바른 결정과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쪽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떤 계속 강하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선제적으로 압박은 들어가겠다는 쪽으로는 충분히 보여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3월달 주주총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과 변화들 계속 주목할 필요는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 그래도 배당이라든가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최대한 자율에 대해서 보장은 해주되 그에 따라서 약간 좀 이상한 엇박자적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견제는 하겠다 이런 의도도 확인돼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3월의 주총의 변화를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이오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최근 바이오 종목들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좋죠. 아니, 좋은 종목도 있죠, 분명히. 네. 왜냐하면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 이제 3위권까지 올라왔고요. 네. 그런데 제가 좀 시황을 보다 보니까 네. 실다진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뭐 압수수색 소식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의문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딱 하나만 말씀드리게 되면 네. 한 4월 달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근데 4월 달 이후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종목 장세의 가장 큰 핵심적인 테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좀 흔들려도 될 만한 종목들은 한번 사봤다가 계속 매매 타이밍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종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바이로메드도 몇 주 전에도 제약바이오 업종 얘기 나왔을 때 계속 말씀드린 종목이었고 그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오늘도 한 섹터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시장이 변화가 되면서 지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팔고 지금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 그리고 외국인까지 코스닥 쪽에 집중하죠. 네. 근데 코스닥과 관련돼서 움직인다는 배경은 일단 첫 번째로 제약바이오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그쪽을 좀 많이 사는 거고 거기다가 또 종목 장세의 어떤 개별적인 요인들이 나오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총 3위까지 뛰어올랐죠. 이제 30만 원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30만 원대 이상은 당연히 넘어오는 수준이라고 봤고요. 특히 작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는 시장은 좀 흔들려도 바이로메드라는 종목은 외국인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왜 살까요? 네. 임상 3상에 대한 좀 기대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특히 당뇨병성 신경증병 치료 네, 죄송합니다. 좀 어렵네요. 어렵죠.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이 통증이 있다는 얘기죠. 그 통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약이 지금까지는 있긴 있는데 어떤 효과도 그렇게 썩 신통치 않고
좀 관리가 안 되는데 세계 최초죠. 세계 최초로 이 회사의 이 신경증병증 치료제 같은 경우는 또 실패했네요. 네. 오히려 좀 효과가 길고 어떤 탁월하게 좀 보여준다는 쪽에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성과가 나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저렇게 사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관련된 시장 규모가 지금 약 한 3조 원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의 만약에 임상 3상까지 끝내고 이제 거의 상용화의 막바지 단계까지 들어서게 되면 어떤 또 대형 제약사와의 그 라이센스 아웃이나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기다가 이쪽은 미국의 FDA에서도 재생의학 첨단 치료제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추세적으로 강한 모습들이 나왔다가 이제 지금부터는 지금 한 4분기 정도 결과를 발표하다 보니까 약간 노이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주가도 많이 오른 마당에서 뭐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또 약간 그런 쪽은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약간 흔들릴 때마다 외국인들에 대한 기조가 변화 없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 포인트로 삼으셔야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 또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 흔들리는 종목이 신라젠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주가도 못 가고 잡음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뭐 어떤 이제 아직 루머고 확실하지 않은 뉴스다 보니까 사측에서는 또 뭐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네, 그렇죠. 뭐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냥 잡음이 많다. 잘 될지 안 될지 뭐 어떤 임상에 참여했던 교수까지도 뭐 약간 좀 이상한 얘기를 한다. 이런 정도인데,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딱 지금 보이는 데이터밖에 못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로메드는 가장 큰 키포인트는 외국인들이 산다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키포인트는 회사가 괜찮으면 왜 지금 같은 공매도가 늘어날까? 이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수급이나 공매도가 늘어가면서 주가가 정체 아니면 최근 들어서 밀린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려감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신이 신라젠에서는 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최근에 움직이는 쪽에 어떤 제약바이오의 큰 섹터 중에 하나가 면역항암 관련된 쪽의 대표적인 종목들, 뭐 애플론이라든가 어떤 이런 종목들의 기조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가 이번에는 좀 줄기세포 관련된 쪽 잘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 이번에 어떤 정부의 산업적인 육성 의지가 뚜렷이 보여졌었죠. 그렇죠. 게다가 이제 첨단 재생 의료법과 관련돼서 이제 국회에 계류가 돼 있는데 빠르면 이번 주 주말 아니면은 3월 달 안으로 국회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과거에 저희가 줄기세포 관련된 쪽으로 황우석 박사님이라고 기억하시죠? 네. 너무 오래된 일인가요? 네. 초등학교 때신가요? 네. 그때 나왔던 얘기부터 이제 줄기세포가 한풀 꺾였는데, 그러면 이제 정부가 다시 장을 마련한다는 관점 쪽에서 이쪽에 대한 변화든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물론 시민단체라든가 윤리 쪽에서 얘기는 또 많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쪽에 하나의 충분한 의료 어떤 제약 바이오 쪽의 섹터고 그거 관련돼서 어떤 산업적으로 변화를 충분히 시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종목이 차바이오텍이죠. 네, 어제 또 공시 관련돼서 실적 얘기도 조금 나왔긴 했지만은 흔들릴 때마다 그래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대표적인 줄기세포 업체다라는 쪽으로 관심 필요하고요. 그 밖에 뭐 강스템 바이오, 메디포스트, 코아스템, 파미셀 뭐 이런 종목들 쭉 있죠. 그 중에서 하나 화장품 쪽과 같이 연결돼서 줄기세포 쪽으로 성과를 내는 회사가 안트로젠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일단 꾸준히 좀 8만 원대부터도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은데 이런 쪽도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눈길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국회 통과가 안 돼서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여전히 산업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흔들렸을 때 오히려 차바이오텍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종목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이성웅의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웅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세계 최대 휴대폰 시장인 중국에서 휴대폰 판매 감소세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뿐만이 아니라 샤오미까지 현재 고전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업체 상황 좀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세계 최대 휴대폰 시장이죠. 중국에서의 판매 감소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판매 부진은 애플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인 샤오미까지 타격을 입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CNBC에서의 내용에 따르면은 우선 지난 2월 중국에서 출하된 전체 휴대폰 규모가 1,451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감소했고요. 이 중 스마트폰도 20% 줄어든 1,380만 대로 나타났다고 보도됐습니다. 우선 이 방송은 보통 중국에서 2월 스마트폰 판매는 긴 설 연휴로 인해서 저조하고 또 이달 말에 여러 신제품들 출시될 예정인 점을 감안해도 2013년 2월 이후에 가장 부진했다고 얘기했고요. 애플에게도 반가운 소식은 아니라고 좀 전했습니다. 애플은 2019 회계연도 1분기 봤을 때도 이 중화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감소했고, 이 판매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일부 중국의 주요 유통업체들은 지난 1월 아이폰 가격을 700에서 1,300 위안, 우리나라 돈 약 22만 원 정도 인하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시장 정보업체 IDC의 중국 시장 애널리스트의 이름에 따르면은 2월의 판매 부진 원인으로는 중국 경제 둔화와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점, 그리고 유통업체들의 높은 재고율을 좀 지목했고요. 우선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새해 들면서 좋은 실적을 위해서 1월에 수요보다 많은 제품을 유통업체들에 보내는 것 같다면서 그 이후에 2월에는 출하량을 줄이면서 재고가 많이 남게 됐다고 설명했고요. 우선 스마트폰 판매 감소 원인으로 제품 가격이 비싸졌고 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스마트폰 판매의 주요 원인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소비자들이 기존 제품의 성능에 만족하면서 신제품 출시를 기다리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이 교체주도 길어지고 있는 상황은 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분석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중국 검색 엔진이죠. 이 바이두에서 아이폰 검색 건수가 2월에만 48% 감소하면서 5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제품의 어떤 수요가 예전 같지 않음을 확실히 좀 보여준 현재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전문가들은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면서 애플뿐만 아니라 중국 브랜드인 샤오미의 저가 제품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 시장에서 하이와 비보 또 오포가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있는 반면에 애플과 샤오미는 계속해서 지금 잃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우선 중국 소비자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고가 제품을 교체하지 않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 스마트폰 업체들의 실적은 주로 좀 중간 가격 제품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화웨이와 또 오너, 또 노바, 이 오포의 A 시리즈 같은 경우에 선전하고 있는 반면에 샤오미는 좀 부진하고 있는 부분을 단적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다음에 어떤 새로운 제품을 기다리면서도 무엇이 될지 예고가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삼성과 또 화웨이가 공개하면서 주목받은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어떤 특수의 시장중이 될 것이라는 좀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또 스마트폰 시장 포화 상태가 원인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판매율이 가장 높은 폭스바겐이 감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그 이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네, 우선 폭스바겐이 감원을 결정했는데요. 우선 전기차, 또 자율주행차 등이 대중화되는 시대에 대비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세계 자동차 업체들은 이 무역 전쟁 등으로 인해서 판매가 어렵고요. 신개념 제품 등장으로 인한 시장 변화 조짐 때문에 구조조정 바람이 거센 현재 상황인데, 폭스바겐은 2023년까지 폭스바겐 브랜드에서 관리직 7,000명을 줄이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59억 유로 7조 5,580억 원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독일 내 인력의 6% 좀 규모인데요. 우선 회사는 앞으로 5년간 전기차와 대신에 전기차와 관련된 기술 개발하는데 19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24조 이상을 투자하고 연구개발 인력 2,000명 뽑기로 좀 했습니다. 이 독일 언론에 따르면은 다가오는 도전들에 맞서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이번 구조조정과 같은 변화가 회사를 전기차와 또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고요.
우선 폭스바겐은 지난 2015년 디젤 게이트, 한마디로 배출가스 연비 조작이죠. 그 디젤 게이트 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왔는데 체제 개선을 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풀이가 좀 되고 있고요. 회사는 앞으로 10년 동안 70종의 전기차 2,200만 대를 만들 계획인데, 우선 그 허버트 디이스 폭스바겐 CEO는 이 전기차를 만드는 데는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노동력이 30% 덜 필요한 게 현실이라고 말하면서 이 전기차가 대중화되면은 관련 직원 규모가 더 작아질 가능성도 대비쳤습니다. 이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세계 자동차 업계는 이 감원을 비롯하면서 이 체제 변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인 중국 시장이 위축이 되고 또 무역 전쟁, 또 디젤차의 판매 감소 등의 문제로 수익이 나빠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이 전기차 또 자율주행차 시대에서도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밝혔고요. 폭스바겐 외에 GM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북미 지역 중심으로 7개 공장을 닫고 15,000명을 좀 감원하기로 했는데, 우선 여기에 또 닛산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멕시코에서 1,700명을 줄인다고 잇따라 좀 발표했습니다. 실적이 나빠진 포드와 제규어도 올해도 각각 수천 명의 감원을 결정했는데요. 구조조정 발표 당시 그 GM CEO가 얘기했던 부분은 자동차 산업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면서 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분야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고, 추후에 사업 효율화가 아닌 사업을 새로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유럽에 나오는 신차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만 선보이기로 하면서 많은 변화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을 이끄는 회사이니만큼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의 종목 변화도 분명할 것 같습니다.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이탈리아에 이어서 몰타도 중국의 실크로드 정책이죠. 1대1로에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중해 요충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몰타가 분명히 좀 힘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유럽에서 이탈리아 이어서 지중해 소국이죠. 몰타 같은 경우에도 1대1로의 참여 전망이라는 게 이제 미국 쪽에서 언론에서 나왔는데요. 이 몰타라는 국가는 작은 국가지만 어떤 지중해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큰 힘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몰타는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일제 민접한 여러 국가로부터 침입을 받았던 역사가 있는데요. 18세기에 영국령이 됐고 영국은 이곳의 지중해 함대를 상륙시켰습니다. 몰타는 지난 1964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몰타의 재무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몰타 같은 작은 나라는 생존을 위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짤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요.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좀 밝혔습니다. 앞서서 유럽연합의 주요 구성원인 이탈리아 정부가 이 미국의 반대에도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탈리아 항구를 개방하면서 1대1로 참여를 좀 공식 선언했는데요. 이탈리아가 중국 협력하는 것은 이탈리아의 국제적 명성을 먹칠하는 행위라는 미국의 경고에도 우선 이탈리아 총리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붐비는 트리에스테 항구의 중국 선박 접근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우선 미국의 백악관 내에서 나오는 내용에 따르면 이탈리아가 중국에 1대1로 협조하는 것은 이탈리아 경제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이탈리아의 국제적 명성만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우선 콘테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의 이 같은 경고에도 친중 노선을 지금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콘테 총리는 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1대1로는 신실크로드 프로젝트로 이탈리아에도 엄청난 기회라고 좀 말했고요. 콘테 총리는 더 나아가 오는 4월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정상회담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오늘 22일부터 24일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할 계획인데요. 콘테 총리는 시진핑 주석이 이탈리아 방문할 때 선진 7개국 중 처음으로 중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방법으로 1대1로를 공식 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탈리아 경제부 차관은 이 MOU 체결 배경에 대해서 중국은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면서 이탈리아 제품이 중국에 더 많이 소비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고요. 이탈리아와 몰타뿐만 아니라 추후에 그리스와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1대1로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인 추후에도 1대1로 참여하는 국가들이 많다라는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함께 짚고 왔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현재 전라도와 경남 서부,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나 눈은 오후에 그 밖에 경상도와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오늘까지 강원도와 남부지방이 최고 30mm, 수도권과 충청도는 최고 15mm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은 모레까지 최고 10cm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2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 오른 상태고요. 낮 동안에는 서울과 대전, 강릉 10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계속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남동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전에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 주의하셔야겠고요. 춘천과 대전의 낮 기온은 10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은 낮부터 비나 눈이 시작되겠고 속초의 낮 기온 9도, 강릉과 울진은 1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제주도는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낮 기온은 대구와 제주 13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의 물결이 최고 3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양활동 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곳곳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주 중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점차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